4, 3, 2, 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1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한 템포 느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경 작가고요. 박주진 변호사, 홍상희 기자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북한이 핵실험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우리의 핵무기 설계 및 제작 기술이 핵탄의 위력을 타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종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매우 의의 있는 계기로 된다. 최근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위협을 느끼는, 그렇죠? 딱 일주일인데요. 지난주 일요일이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무섭습니다. 예. 또 보수 일간지 종편들 일주일 내내 이 문제 가지고 대대적으로. 그렇죠. 좋아했죠. 근데 이거는 뭐 종편을 떠나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종편 치어리더 또 종편 편든다. 아니, 편이 아니고요. 편드네요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안보팔이 아니에요? 글쎄요. 일요일날 저는 그 종편에서 연락 왔는데 안 갔어요. 이 목소리는 오늘 스페셜 게스트인데요. 네. 정식으로 호명도 안 했는데 툭 나오는 건 처음입니다. 네, 좀 기다려주세요. 누군지 정식으로 소개할 테니까. 네,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무책임한 대북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외교단을 구성해서 미국에 간다고. 뭐 가는 건 좋은데. 홍준표가 본인이 직접 하시겠대요. 아, 그래요? 네, 문재인 대통령 못 하신다고. 하세요. 대표님. 좋죠, 뭐. 예. 예. 뭐, 야당도 하고, 청와대도 하고 하면 좋죠, 뭐. 예. 미국 귀찮겠다. 만나 줄라나? 그래. 하여튼, 안보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뭐든 우리 국민들이 사재기 이런 거 안 했거든요. 절대. 안정적이었고, 외국 국민들만, 한반도 전쟁 이런 얘기 했어요. 다 물어본대요. 외국의 친구들이 괜찮냐고, 실제냐고 막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극박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공포를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 안드로메다는 최고의 북한 전문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북한 전문가입니다. 예. 아, 그래요? 예. 현존하는. 여기요, 요 방에서 현존하는. 예. 불안한 한반도 정세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시사 안드로메다가 선정한 이번 주 최고의 안드로메다인 바로 이분입니다. 주간 안드로메다.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근식 교수 모셨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도 과분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얼굴 빨개지셨어요. 저희 아닙니다. 방송이 이제 시사 코미디를 표방하는데, 예. 뭐 근엄하게만 말씀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재밌게 말씀하고 가시면. 시사와 코미디가 결합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네. 최초의 시도예요. 근데 되게 다 재밌다 그래요. 뭐 굉장히 네. 지금 뭐 방송 얼마 되지 않은데 순위가 엄청 올랐다고. YTN 대표 방송이 됐어요. 자, 일단 그러면 우리 김근식 교수를 모르는 분도 계실 테니까. 프로필 제가 네.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1965년생이고요. 전라북도 전주 출생입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이고 2002년부터 경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해서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단판 아니다. 단판이에요? 회담을 했습니다. 옆에서. 회담은 아니고 밥을 먹었어요. 밥도 같이 먹고요. 2009년 전주 덕진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지만 아쉽게도 흑역사입니다. 정동영 의원한테 낙선을 했고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창당할 때 1호로 영입한 전문가고요. 2016년 또 덕진에 또 낙천을 하고요. 네. 덕진 참 싫어요. 예. 안철수 대표의 대북 문제 멘토로서 지금 맹활약하고 있고 제가 아는 한 현존하는
대북 최고의 전문가가 아닌가. 지금 국민의당 한반도 평화기획단장이신데 예. 지난주에 저희가 정청래 전 의원 나오셔서 이 시대의 낙천인이라 그러셨잖아요. 이 시대의 낙천인 투세요. 아니, 저는 정청래 의원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고요. 정말요? 그럼요. 이거 진짜 이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비례 그때 가신다고 했었는데 그거 좀 받으시지. 그게 이제 다 능력의 부족이고 저의 이제 그 내공의 부족인데요. 그때는 제가 너무 그 자존심이 강했던 거죠. 그 번호 순위에 얽매이지 않고 넉넉하게 될 번호였어요. 그렇죠. 넉넉하게. 조금만 자기 자신을 죽였으면 되는데 박변아, 그 얄밉다. 자존심 때문에 그걸 아니, 거부했던 제가 것이 아니 그때 저도 생각이 나는데 저도 우리 저 사석에서 그런 얘기 박변이랑 나도 그 번호면 안 가도 돼. 왜 가냐고 이랬는데 그 나중에. 번호가 됐어 사실은. 그러니까. 그 번호 뒤에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다 됐어요 그 뒤에. 좀 아쉽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정동영 의원이 자꾸 앞길을 막았네요. 예, 뭐 정동영 의원 제가 존경하는 의원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2009년에는 뭐 정동영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셨고 저는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갔었지만 제가 졌고 2016년 총선에서는 이제 정동영 의원이 다시 순창에서 그 집거하시다가 네네. 뒤늦게. 안철수 대표가 이제 영입하는 케이스에서 전주로 오셔서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어머니 정동영입니다. 그건 2009년에 어머니 정동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에는 제가 사무실까지 얻었었는데 그때 내걸었던 제 플랜카드 제목이 아버지 회초를 드십시오. 어디 어머니 정동영입니다. 아버지가 호teg이 오를 내야지. 아, 좋아요. 네. 그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남북 얘기하기로 했잖아 우리. 그러니까. 좀 합시다. 이거 좀 오케이. 합시다. 네. 아니 그 전 하나만 더 묻고 네. 안철수 대표의 어떤 대북가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상당히 그 신중합니다. 신중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안보라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지만 이른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햇볕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는 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햇볕 정책 핵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지지를 하는데 지금의 국면, 실제로 북한의 행태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진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측면에서 안보 의식이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국민의당 그 내의 국회의원들하고는 어떻게 이견이 없나요? 그러면? 있죠. 있습니까? 네,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이 이제 태반이 이제 호남의 지역구를 네. 주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예전에 이제 DJ 햇볕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네. 정치적으로 계승하시는 분들이고 또 그 지역의 또 민심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진보적인 성향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시는 분들이고 예. 그래 이제 안철수 대표는 거기에 비한다면 조금 더 안보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합리적 보수 입장을 견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장 지금 6차 핵실험 관련해서도 제가 핵실험 당일날 일요일이기 때문에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전화를 하셔서 네. 빨리 긴급하니까 와서 회의를 합시다 해서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그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성명서를 만들어서 이제 같이 그 성명서 발표할 때 같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저렇게 핵 질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느냐. 사실 별게 없잖아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우리한테 안타깝고 씁쓸한 건데 그 상황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보수적인 분들이 전술핵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내에서는 지금 논란이 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아, 찬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이거 저 물어볼게요. 저는 진짜 궁금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예. 전쟁 납니까? 안 납니다. 안 나고. 이런 게 궁금하다니요. 안 나고 그다음에 지금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최근에 핵실험 이후에 이 주가 폭락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식을 저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만은 또 제가 하긴 나중에 장관 후보자 나갈 때 청문회 걸려. 그러니까 하면 안 되고 주위에 지인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좀 이득을 챙기시면 조금 자, 그러면 술 한잔 사주시면 최대치가 전쟁이 난다는 게 10이라고 가정했을 때 몇 예. 정도입니까? 0은 아닐 것 같고. 항상 우리 한반도는 정전 체제고 그렇죠.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중간 정도 이상의 긴장 상태를 유지가 되고 정도다? 있죠. 예. 근데 그것보다 높은 상황이 맞죠. 조금, 왜냐하면 트럼프 예. 대통령의 결기하고 김정은의 이 고집이 맞부딪히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는 있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을 실제로 개시하는 측에서는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돼요. 네. 이걸 했을 때 내가 이긴다는 결정이 이긴다는 판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도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긴다는 보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다.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겠다. 내가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권력자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 예. 같은 진행자라서 굉장히 부끄러웠거든요. 저런 유치한 질문이. 전쟁이 나나 아니냐 1부터 10까지 얘기해달라. 그런데 굉장히 또 그러니까요. 성실하게 답변해 네. 주시네요. 고마워요. 현존하는 최대 대북 전문가란 말이야. 고맙고.
자, 그러면은, 원론적인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아니, 제 생각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왜 저럴까? 제가 봤을 때는, 김씨 왕조, 이거 체제 보장 해달라. 그리고 문서로서 안전보장 해달라. 미국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거 해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이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전략은 저는 이제 올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포카 치는 걸 그 배경으로 한 옛날에 드라마 있었죠. 올인이라고. 기억나시죠? 사실은 도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박의 판이 계속 반복되는 게임보다는 한판 승부로 결정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많아요. 그게 이제 올인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돈과 칩과 모든 카드를 다 책상 위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마지막 패를 한번 까서 정리를 하자. 네가 이기든 내가 이기든. 그러니까 김정은은 지금 젊은 나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아버지가 죽었을 때 상황을 보면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 그동안에 미국 대통령하고 수도 없이 반복적인 게임과 협상하다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차피 죽을 거야면 차라리 한판 승부로 보자. 그래서 올인 전략을 하는 거고 올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걸어놓고 네가 나를 죽이든지 네가 나를 죽이지 못할 거면 나를 인정해라. 이제 이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올인할 수 있으려면 지금 포카를 치는 포카패를 돌리는 그 테이블 위에 모든 걸 걸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걸으려면은 지금 김정은은 자기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최고조까지 올려놔서 트럼프한테 마지막 한 카드를 보기 위해서 모든 걸 걸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경우에도 지금 마지막 구분홍소를 넘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그 단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아무도 말릴 수는 없을 거예요. 왜 지금이에요, 교수님? 하필이면. 젊으니까 빨리 끝내고 결정을 하고 주구장창 오래 살고 싶은 거죠. 아니 트럼프 정권 초기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권 초기 왜 이 시점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라고 그래서 더 그러고 트럼프라서 더 그런 건 아니고요. 김정은은 자기가 집권하자마자 일관된 전략이 그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난 2007년에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도 보셨으니까 김정일 아버지하고 지금 김정은하고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점이에요? 성격상 뭐 이런. 갬블러래잖아. 그러니까 김정은은. 그렇죠. 김정일은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미국이나 남쪽하고 협상이나 니고시에이션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김정은은 그게 아닌 거죠. 성질이 굉장히 급하고 굉장히 자기 스스로의 자만감이 강하기 때문에 단판 승부로 끝내자는 거예요. 누가 더 전략가예요? 글쎄요. 누가 더 똑똑한가요? IQ는요? 김정일이 저는 똑똑하다고 봅니다. 김정일이 상당히 왜냐하면 김정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우리 정보기관도 그렇고 우리 북한 전문가들이 보면 김정일에 대해서는 천재성이 있다고 다들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워낙 천재성이 있어서 자기 머릿속에 돌아가는 머릿속에 생각보다 입으로 따라가는 말이 안 따라가가지고 말을 잘 못할 정도예요. 네. 근데 김정은은 거기에 비하면 아버지의 천재성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굉장히 단호하고 욕심이 강하고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죠. 그러면 어쨌든 북이 왜 핵을 개발하려는지 알겠고요. 근데 지난 진보 정권 10년 동안 끊임없는 대화를 했고 또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은 끊임없는 제재를 해왔었어요. 19년 동안 그런데 이 방법이 어쨌든 다 실패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아까 김 교수님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쓸 방법이 별로 없다. 그러면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거 해주면 핵 없앨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결국 자기 스스로가 전쟁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니까 군사적 옵션을 못 쓰면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결국 북한이 원하는 협상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우리로서는 재앙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 평화협정이라든지 북한 체제의 생존과 북한 체제의 국제적 인정을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그걸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판 승부로 해서 모든 걸 걸고 올인해서 게임을 끝내자는 건데 두 가지죠. 이라크 모델과 파키스탄 모델이 있는 거죠. 이라크 모델은 목숨을 자기가 잃는 거예요. 진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들어가서 후세인 목을 따잖아요. 까버렸잖아요. 죽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날 죽여라. 나 이라크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올인인 거죠. 모든 걸 거는 거야. 자기 목숨도 거는 거야. 잘 되면 파키스탄 같이 되고. 근데 잘 되면 파키스탄이 되는 겁니다. 파키스탄 잘 아시다시피 핵 실험 7번 했고 6번 했고 핵 국가가 됐지만 미국이 엄청난 제재를 했지만 결국은 견뎌내고 2001년에 그 9.11 테러 이후에 파키스탄이 필요해서 핵을 인정한 상태에서 관계 개선합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 모델을 원하면서 이라크 모델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 문제는 상대가 좀 더 강해 보이는 트럼프거든요. 둘 다 제가 뭐라고 표현은 못 하겠는데 상당히 성격도 좀 급하면서 돌출적인데 누가 비슷한 더 면이 비슷한 있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사업가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쓴 책도 보면 거래 기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이 협상과 거래 규제고 결국은 그 사람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무슨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어떤 민주주의를 지키고 무슨 민주주의 헌병처럼 이런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의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닙니다. 미국의 이익
아메리카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쟁을 하는 것이 미국에게 이롭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전쟁을 결심하는 것이 미국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고 한다면 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 나온 김에 해보죠 그거. 돌 플러스 아이. 예. 네. 뭐예요? 이상의 월드컵 하나 해보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께서 누가 좀 더 심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예. 자, 조지 W 부시하고 예. 트럼프. 트럼프는 이해관계,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요. 네. 부시는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또라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저도 정치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트럼프란 말이네요. 트럼프가 훨씬 더. 그러면 이거 하나 해주십시오. 트럼프 대 김정은 이거 미쳤거나 천재이거나 둘 중에 네. 누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까? 트럼프 대 김정은. 결국은 둘 다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치킨 게임 아시잖아요. 겁쟁이 게임인데 악셀레다를 받고 마주보고 달리면서 결국 충돌 직전에 피하는 놈이 겁쟁인데 네. 그렇게 보면 트럼프하고 김정은 따져보면 결국 트럼프가 겁이 많다? 아니요. 결국 김정은의 저 똘끼에는 못 당하는 거죠. 왜냐면 김정은 더 또라이라는 거네요? 왜냐면 김정은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인을 했기 때문에 이라크 모델까지를 감수하면 날 죽이려면 죽여라. 올인을 한 사람하고 트럼프는 잃을 게 많잖아요. 그 부인도 이쁘시고 그다음에 가진 재산도 많고. 김정은 부인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김정은한테 부인은 그 의미가 아니죠.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액세서리 비슷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죠.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본인의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젊잖아요. 아. 요즘에 여중생 폭행 사건, 여고생 폭행 사건 나오잖아요. 젊은 나이에는 앞뒤 안 가립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정도 나이가 됐기 때문에 생각도 하고 계산도 하지만 젊은 나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김정은 같은 경우는 그 어렸을 때를 관찰했던 그 일본 요리사 쓴 책을 네. 보면 굉장한 그 오기와 집착과 승부욕이 강해요. 그게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이복형을 독설하고 그렇죠. 네. 공업을 죽이지 않습니까? 네. 이건 정말 보통 사람에서는 합리적 계산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보면 되죠. 네. 예, 그러면 다시 그 이야기를 좀 가봅시다. 그 야당에서 그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거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뭐 코리아 패싱 이야기하고 예. 요즘엔 또 문재인 패싱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 이 말은 왜냐면 누가 만든 거예요? 아니 그 어차피 네. 북한은 우리랑보다는 미국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원래부터. 그렇게 해서 대화가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굳이 이렇게 하면서 공격할 필요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의 가장 기본적인 그 원인은 뭐냐면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의 야당에서 이제 비난하기 위한 거리로도 하긴 하지만 가장 큰 그 약점은 뭐냐면 미국과의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DJ도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 그다음에 임기 말에는 부시 대통령하고 한 1년을 같이 지냈는데 미국 대통령과의 기본적인 신뢰와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북한도 우리를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계산이 빠른 놈들이거든요. 내가 서울을 가는 이유는 본래 가고자 하는 워싱턴을 가기 위해서 서울을 건너서 가는 건데 제가 서울을 보니까 서울이 워싱턴과 사이가 안 좋아. 워싱턴에서 서울을 우습게 알고 완전히 왕따시켰어. 그럼 서울이 백날 이야기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제 느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치명적으로. 근데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정권 그렇죠. 시작한 지. 그러니까 이제는 굉장히 고된 시련을 받고 있는 거고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앞으로 남은 과제죠. 근데 참 희한한 게 그 신뢰 한미 간 정상들이 신뢰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미국은 꼭 보수가 잡고 그렇죠. 우리가 보수가 잡으면 저기는 꼭 진보가 잡아. 왜 그런지 왜 이래요? 복골복이죠. 복골복이에요? 그 왜냐 선거 결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뭔가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대통령은 외교안보에 있어서 그런 만큼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뜻대로 될 수 없는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 그러니까요. 그 조합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좀 편하게 갈라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방향성이 옳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대원칙은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모두가 동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일촉즉발의 전쟁이기 위해서도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한 거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박수를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그 임기 초반에 과도한 욕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드에 대해서 그 후보 시절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나한테 맡겨주면 차기 정부에 내가 외교적 해법이 있다.
그런데 이제 까서 보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걸 보면 제가 짐작하기로는 아마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시간을 좀 벌고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하기 전에 절차를 지켜라.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네.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간 한 1, 2년을 버니까 1, 2년 동안 시간을 벌고 유예한 상태에서 대화를 북핵 하겠다. 문제를 내가 해결해서 진전을 시키면 왜냐하면 사드 배치라는 게 북핵 때문에 생기고 있기 때문에 북핵에 대한 일정한 진전이 있으면 미국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고 중국도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안 된 거죠. 왜냐하면 북핵은 더욱더 악화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뭐 진보 진영에서 좀 비판한 점이 있어요. 사드를 그렇죠. 배치하는 그렇죠. 거에 대해서. 네, 네. 그런데 사드 배치하고 뭐 러시아 가서 뭐 러시아 정상이랑 얘기하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 중단하고. 막아라. 네. 이런 차단해라. 얘기까지 하고 이렇게 되면은 뭐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진보 진영에서 기대했던 그렇죠. 예.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이런 건 완전히 지금 뭐 말꺼내기 되는 상황이죠. 말할 수가 없죠. 기대 많이 했을 텐데.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른바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상당히 저도 사석에서 보면 지금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게 맞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한 지금 한 100일 지나서 거의 이제 4개월 가까이 되는데 보면 외교안보에 관한 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저는 YS의 그림자가 좀 어린거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YS 대통령 때 민주화 원년의 대통령이고 문민정부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내적으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당시 대북 정책과 핵 문제에 관한 한 냉탕 온탕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한 거죠. 왔다 갔다 하는 냉온탕 때문에 결국 측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뺏겨버리거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물론 이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지만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의 그 상황을 보면 냉탕 온탕을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자기 철학과 지조를 지켜야죠. 자기 철학과 지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하게 아니면 정말 내가 북한을 협상회로 끌어들여서 미국과 상관없이 내가 평화적 해결하겠다는 원칙이 있으면 미국이 할 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 전에 대통령 돼가지고 사드에 대해서 자기 보관을 가지고 국방부 정책실장 해임시킬 정도로 사드 보고 누르겠다고 군기를 잡았는데 워싱턴 딱 가니까 고개 팍 숙이잖아요. 그럴 거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득이 없는 거거든. 정말 할 거면 그러면 트럼프에 가서도 그럼 당당하게 야,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내가 아는데 나는 그게 아니니까 네가 나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나는 내 길 갈 거야.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단호하게 나가는 게 낫지. 정말 처음에는 막 대화하고 평화적 해결을 하다가 북한이 하면 또 열받아가지고 또 막 더 강경한 말씀하시고 이러면 냉탕 온탕이니까 미국한테 주는 시그널도 잘못되고 북한한테 주는 메시지도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지금 기조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한 말씀이신 기조로 거고. 가라는 거죠. 하나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로. 김 교수님 네. 그 방송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댓글 같은 거 좀 보시나요? 저는 안 봅니다. 속이 불편하니까 아예 안 봅니다. 이 방송 나오고 절대 보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추가 도발이에요. 왜냐하면 요번에 6차 핵실험이 1년 만에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뭐 지난 1년 사이에 2번 한 적도 있지만 빨라졌고 간격도 좁아지고 추가 도발에 대해서 그 한대성 스위스 제네바 대표부 주재 북한 대사죠. 네. 미국에 뭐 선물 또 한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로부터 더 많이 선물을 받게 될 것? 추가 도발 이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6차 핵실험하고 북한이 공식 발표에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의 핵무력을 완결 단계에 이를 때까지 지금 간다. 그러니까 네. 자기들 스스로도 6차 핵실험은 아직 마지막 종착역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결 단계까지 가는 중요한 기점을 만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 남아있는 게 있는 거죠. 또 실험해요? 핵실험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실험은 대개 6번 정도 하면 기술적으로는 완성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핵무기의 폭탄 능력과 폭발 능력을 가졌으면 그다음에 지금 계속 화성 12형이니 14형이니 네. 이제 투발 수단을 가지고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투발 수단의 미사일에다가 핵무기를 실어가지고 그렇죠. 소형화해서. 실제로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남아있는 거죠. 그게 아마 핵무력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경량화, 네. 그다음에 대기권 재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걸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좀. 이미 우리는 그 된 전에 거 미국한테는 그게 레드라인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 정도로도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그냥 북한의 핵인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ICBM이나 이런 건 다 미국, 의미 없는 거죠. 미국하고 그럼요, 얘기하는 그럼요. 얘기고. 그렇죠. 그런데 왜 그 일본 뭐 열도를 뛰어넘어서 쏘기도 했고 그렇다면은 정말 괌 쪽으로 한번 위협 미사일을 날릴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엄포를 놨는데 그것도 김정은으로서는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괌에 정말 포위 사격을 해서 공해상에 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자기의 미국 영토 근처에 그런 중거리 미사일을 쏜다면 가만히 있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김정은이 괌 쪽으로 쏘아 올렸고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 요격을 지시하면 이건 사실은 군사적 충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사실은 어렵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저도 또 제가 댓글을 감수하더라도 한 말씀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서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8월 초순에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의 전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네. 바로 그 직후에 김정은이 무슨 화염과 분노야? 내가 너 괌에다가 내가 네 발을 쏘겠다. 거의 궤적까지 다 이야기를 할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두 센 스트롱맨이 거의 맞부딪힐 때까지 갔는데 그때 8.15 경축사에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전쟁만을 막겠다. 네. 국민들이 환호하죠. 좋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얘기가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는 절대 전쟁을 개시할 수 없다 이야기했어요. 네. 그럼 그게 김정은이 허락받고 합니까? 트럼프가 허락받고 합니까? 트럼프한테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김정은과 트럼프가 싸우기 일부 직전인데 우리는 한미 동맹국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트럼프한테 야, 너 전쟁하지 마. 나는 어떤 경우 너한테 전쟁을 허락할 수 없어. 라고 말한 거예요. 트럼프가 불편하겠습니까? 안 하십니까? 같은 편일 때는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라도 전쟁을 막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저쪽으로 동의하는데 그렇죠. 그다음 한 문장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내가 필요하다면 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안 어떡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게 근데 제가 볼 때 그 말 YS 어떡해요. 그림자가 어린거리는 그 거예요. 얘기했으면 말렸을 것 난리 같은데. 나니까요. 해야 됩니다. 군통수권자는 그런 단호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에 내놓을 수 있는 초강력 대책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말뿐입니다. 아. 제가 지난 대선 끝나고 대선 패배에 마음을 쓸어안고 일본에 잠깐 세미나 갔다 왔는데요. 네. 그때 일본에서 학술회의 때 일본 학자가 한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들었는데 트럼프를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하겠어요. 네.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오버 컨피던스. 괜히 과도한 자신감 있는 거야. 처음에 무조건 말할 때, 야, 뭐, 김정은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건 뭐, 미치광이.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 다 할 수 있어. 오버 컨피던스를 보여줍니다. 그건 걔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업을 할 때도 사업가적인 면모를 볼 때 항상 과도한 발언을 합니다. 오버 컨피던스. 두 번째는 오버 리액션입니다. 과도한 자신감을 보여서 김정은한테 막 했는데 김정은이 자기 말을 안 들어요. 안 들고 막 자기한테 더 네. 저항하고 더 크게 나와. 그러면 굉장히 과도하게 또 이 리액션을 이게 너 죽었어 이제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미치광이. 막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 다음 블레이밍 아더스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안 된 거야, 임마. 우리한테 책임 묻겠네. 당연하죠. 아니면 중국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아. 그러니까 과도한 자신감으로 떠버리고 과도하게 리액션 하다가 해결책이 없는 순간에 결국 남 탓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트럼프의 작전은 김정은한테 별 통할 게 안 없어요. 먹힌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이라크 모델, 파키스탄 모델 하면서 네. 김정은은 올인을 해가지고 도박판에다 모든 걸 걸고 목숨까지 걸었는데 그럼 죽을 각오를 했는데 이라크 모델이 되려면 군사적 옵션을 써야 되잖아요. 부시였다면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못 한다는 거네요. 부시여서 하는 게 아니라 부시는 이라크니까 가능했죠. 아. 한반도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라는 특수한 상황은 적어도 트럼프가 아무리 또라이라고 해도 군사적인 옵션을 결정하려면 세 가지의 확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타격할 목표를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은 참수작전 한다는데 김정은이 어디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핵무기가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라늄 농축하는데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미사일이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한 타격 목표를 알아야 됩니다. 알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성 그래 많이 가는데 안 돼. 정확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타격을 했을 때 북한군이 자기가 죽을 작정을 하고 우리한테 보복하지 않아야 되는 확실성이 있어요. 장사정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렸을 때 걔들 두드려 맞고 그냥 쓰러지고 죽어야 끝나는데 거기서 살아가지고 우리한테 한번 또 때린다? 이건 우리한테는 전면전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전면전까지 감수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확실성은 뭐냐면 남북이 군사적으로 교전이 붙었을 때 중국이 개입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 근데 세 가지 다 언서튼한 거죠. 다 안 맞네요. 네, 왜냐하면 공격 목표를 정확히 다 할 수 없고 북한이 보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중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이거 쉽게 결정하기 군사적 힘들죠. 옵션은 뭐 어려운 건데 그렇죠. 지금 보면은 어쨌든 지금은 강경책으로 나가고 계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래서 뭐 러시아한테도 그렇고 원유 공급 차단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고 중국도 한 차례 한 적 있지만 단 사흘이지만 그렇죠. 중국에서 이런 것들을 좀 협조해 주면은 될 텐데 강력한 석유, 제재 특히 수단이. 원유. 예.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불량스러운 독재자한테 핵무기라고 하는 위험한 장난감을 뺏는 방법이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네. 강제로 뺏어 하는 게 있어요. 네. 그 아까 말한 군사적 옵션이죠. 네, 네. 이라크처럼 들어가서 물론 이라크에 가보니까 없었지만 어쨌든 죽이긴 죽였잖아요. 근데 그는 제가 아까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제재라는 방식을 통해서 강제로 뺏는 건 아니지만 그놈이 스스로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갖고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제재가 너무 세게 들어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게 제재인데 네. 김정은한테 제재의 의미는 뭘까 생각해보면 김정은은 자기 스스로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 이유가 자기 체제를 유지하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국제사회가 가하는 제재는 생존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 좀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의 레벨과 고통의 레벨은 다른 거죠. 중국이 해주면 되잖아요. 중국은 그러면 동참해서 이놈을 죽일 수 있을 정도까지 제재를 하면 북한이 굴복할 건데 중국이 지금 미중 관계 그다음에 2010년 이후에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상관했을 때 시진핑이 미국의 전략을 뻔히 아는데 김정은을 몰락시키고 붕괴시킬 정도의 제재, 그러니까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제재에 동참하겠느냐. 그게 이제 마지막 원유 공급이 그거 아닙니까? 네.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북한이 붕괴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각오하고 중국이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중국 역시도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중국 전문가들이 시진핑이 김정은한테 뿔이 나 있긴 하지만 저놈을 죽일 정도로 뿔이 날 정도로 못하는 거죠. 아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긴 하지만 죽이지는 않는 거야. 저는 김정은이 그걸 알고 있다고 그럼 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 방법이 할 게 없다고 없다고. 했잖아요. 아니 정말? 뭐 나가로 없다 방법이 하면 우리가 뭐 그러니까 없어요. 군사적으로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레지즘 체인지 이런 얘기 나오지만 다 불가능한 이야기고. 없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또 대화도 안 돼요 지금. 안 되죠. 왜냐하면 대화를 북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뭐 뻔히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뻔히. 중요한 건 저는 그래서 뭐 좀 맥없는 이야기지만 네. 북한의 핵무기를 비핵화시키겠다, 핵을 폐기시키겠다는 과도한 쓸데없는 비현실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예. 현실을 인정하고 핵이 있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그놈들이 핵을 우리한테 쓰지 못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책 목표지만 당장은 힘들잖아요. 네. 비핵화를 고집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비핵화 이야기하지 말고 저놈들이 핵을 우리한테 못 쓰게 만들어야죠. 그건 군사적 억지력, 단호한 응징 의지, 그다음에 외교적 제재, 다양한 협상의 수단들, 대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상황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도 핵무기가 200개, 300개 정도 있습니다. 중국 핵무기 있다고 우리가 그 핵무기 때문에 관객 단절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는 북한 핵을 폐기시키겠다? 이건 DJ 때는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그 정도까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미 99% 와 있기 때문에. 육자회담으로 돌아가자 이런 건 아닌 절대 안 거네요. 되죠. 이게 끝난 거네요. 안 되죠. 이 김 교수님 예전에 햇볕 정책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렇죠. 이제 그렇지는 않는 거네요. 전혀. 햇볕 정쟁의 업그레이드, 진화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국민의당 그 정책 기조도 비슷한 수정한다.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국민의당의 대북 정책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고.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예. 햇볕 정책의 진화 햇볕 버전이다. 정책 3.0. 영 그렇죠. 버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 다음번에 한번 나오셔서 성담론 이런 거. 고맙습니다. 꼭 불러주십시오. 예. 자, 우리 항상 마칠 때 엔딩곡을 스페셜 게스트가 선정해 줍니다. 네. 그래요? 못 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선정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요즘에 노래방 가서 즐겨 부른 노래는 예. 나도소라고 내도소 노라조의 내 도망간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라고 있습니다. 놀아줘. 네, 노라조? 나 노라조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 노래예요? 요즘 심정이? 일단 네. 그 내 도망간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가사가 일단 저한테 필이 많이 오고요. 왜냐하면 뭐 쫙 빨아먹고 쪽쪽 빨아먹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당해보셨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대한민국 남성들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힘을 주는 입장에서 아니 누가 뭘 어쨌다 그래요? 그건 이제 그냥 전 약간 공감이 됩니다. 네. 가사 그렇고요. 정말 그 내 도망간 여자친구 소개합니다라는 노래를 보면요. 세상에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기 답답하시구나. 연인 하나, 애인 하나 못 가는데 어떻게 뭐 하겠어요. 그래, 내 세상에 여인 하나 어떻게 안 되는데 북핵을 어떻게 해? 아니 와가지고 방법 없다고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게 우리가 가장 뭐가 솔직한 됩니까? 전문가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김은식 교수가 선정해준 엣지 있는 곡 노라조의 내 도소를 들으면서 라디오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팟캐스트 버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 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